네, 보신 것처럼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가는 수직 낙하하는 추세고 중국발 증시 폭락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 시간에 김광석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새해 들어서 이 세계 경제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데요. 먼저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뿐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세계 종합 증시 자체가 한 0.9%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신흥국 주식 같은 경우는 1.2%로 하락했고,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0.5%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로지 이제 미국 증시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이제 아시아 주식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전주말 대비 5.6%나 하락하는 굉장히 그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9%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부분이 중국 증시의 폭락인데 이렇게 네. 폭락한 이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요인들이 가장 강하게 꼽히고 있죠? 일단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세가 왜 이렇게 둔화되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최근 몇 년간의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높은 성장세로 성장했느냐? 그 배경은 저는 이제 굴뚝 경제 성장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값싼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고 그것을 이제 그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그것을 수출하는 이 가공무역의 성장 방식을 택해 왔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 공장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제3 신흥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되었고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정책을 굉장히 크게 가속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회귀시켜야만 고용이 증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성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저렴한 인건비에 기반한 제조업 이것이 이제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고 그런 것이 13%의 높은 성장률에서 현재는 6%대의 낮은 성장률로 점차 둔화되어 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네. 그것이 이제 증시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중국 경제 불안감이 글쎄요, 당분간은 세계 경제 어려움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IMF 같은 경우 2016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6.3%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국의 경제가 세계적인 파급 영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우리 흔히 세계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네. 이것이 우리는 흔히 트리플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더블 딥이라고 했었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2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2016년에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 위기가 또 초래되면 세 번째 하나의 움푹 패이는 이런 딥이 발생한다 해서 트리플 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중국 성장 둔화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강조하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제자리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딥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기존의 제조업을 기반한 그 성장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설비 투자를 굉장히 증대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동 자체를 못하는 거죠. 가동률이 7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부채에 의존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부채에 의존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설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채 위기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 것이 만약에 버블이 한번 크게 터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성장 둔화가 크게 꺾이는, 성장 둔화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심층적으로 얘기해본 중국발 금융 불안뿐만 아니라 가파른 유가 하락세도 걱정인데 이게 걱정되는 게요. 예. 우리의 수출 시장에 악영향을 줄까 봐 네.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유가 하락이 왜 우리 경제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되기도 네.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국제 유가가 크게 치솟을 때 우리 오일 파동이다, 오일 샥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비용이 크게 늘어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침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저유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왜 저유가인데 경제 위기가 나타날까? 이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유가로 인해서 기존의 자원을 기반한 신흥국들 그리고 산유국들의 경기가 크게 부진해집니다. 결국 산유국과 신흥국들의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 그 대상국을 통한 수출 자체가 크게 감소할 수 있고요. 네. 더 네. 중요한 것은 수출 단가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출량이 유지되더라도 수출 단가가 하락해서 실제의 수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수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물가로 인해서 어떤 수출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저물가 현상이 이제 수입 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수입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초저물가로 인한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도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도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게 되면 네.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는데,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어떤 세계 경제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네, 그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도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대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3%대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볼 수 네. 있습니까? 일단 뭐 저는 크게 동의할 수는 없는 네. 전망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이제 3%대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의지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3%대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2014년에 경제 성장률이 3.3%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이 2.5% 정도로 현재 추정됩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은 3%대를 넘을 것이냐. 근데 주요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2%대 중반을 보통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의 이 3%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IMF에서 발표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던 그 전망치를 전제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3.6% 세계 경제 성장률은 IMF가 전망한 2015년 10월에 전망했던 거고요. 올해 들어서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중국 경제 위기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신흥국들, 자원국들의 위기,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것이 새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직 반영되기 전 단계의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IMF가 다시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낼 때는 3.6%에서 예를 들어서 3.4나 3.3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네. 그래서 3.1%라는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의지도 반영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좀 허무맹랑한 수치라고 한다면 네. 우리 경제 주체들의 어떤 판단, 투자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비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판단을 잘못된 길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실적인 전망치가 발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좀 그런 우려와 어떤 아쉬움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수치라면 앞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부양책을 좀 쓰는 게 현명할지도 일단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예. 이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국들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이라든가 자원에 기반한 그런 신흥국들 그리고 산유국들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그런 주요 신흥국들의 수출을 의존을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경제 위기가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위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요국들의 성장 둔화는 곧 우리의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수출 대상국으로서 경제 어떤 여건이 괜찮은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꼭 지켜줬으면 하는 그 정책은 금융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들어서 미국의 FOMC에서 적어도 2번, 많게는 한 4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규모 또 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금융 불안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경제 주체들이 바람직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안내자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경제 불안과 국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대책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